성종 4년 음력 12월 27일 한 여인이 떨리는 손으로 붓을 쥐고 있었습니다. 불행히 병이 들어 유일한 아들인 미수가 아직 혼인도 못했는데 호련히 목숨이 경각에 달렸노라. 이 문장이 적힌 종이의 크기는 가로 66cm, 세로 70.5cm, A4 용지 4장을 이어붙인 것보다 약간 큰 이 종이 한 장에 그녀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아들에게 넘겼습니다. 정선방에 하사받은 집, 통진에 있는 전답, 그리고 노비의 목록. 이 문서의 끝에는 붉은 도장이 하나 찍혀 있었습니다. 경혜공주 지인 경혜공주의 도장. 사흘 뒤 이 도장의 주인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38. 아버지 문종이 세상을 떠난 나이와 거의 같았죠. 이 문서가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건 그로부터 539년이 지난 2012년이었습니다. 해주 정씨 대종가가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 증진한 고문소 더미 속에서 이 종이 한 장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경혜공주는 남편이 영모죄로 처형된 뒤 노비로 전락했다고 수백 년간 알려져 왔습니다. 노비가 된 사람이 어떻게 공주의 도장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노비가 된 사람이 어떻게 집과 전답과 노비를 아들에게 상속할 수 있었을까요? 이 도장 하나가 우리가 알고 있던 경혜공주의 이야기를 송두리째 뒤흔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물어야 합니다. 경혜공주는 대체 어떤 삶을 살았고 역사는 왜 그녀를 위대하다고 기록했을까요?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이 질문의 답을 반드시 찾으실 수 있습니다. 경혜공주, 알고 계셨던 분은 댓글에 O, 처음 들어보신 분은 X 남겨주세요. 그리고 아직 구독 버튼을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눌러두시면 이런 역사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한 번이 이 영상을 더 많은 분께 전달해 줍니다. 자, 그러면 539년 전으로 가보겠습니다. 세종 18년 1430년 봄, 한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세자 이향, 훗날의 문종입니다. 어머니는 세자의 후궁이었던 종삼품 양원 권씨였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아이는 공주가 아니었습니다. 조선의 법도에서 공주라는 칭호는 왕과 정실 왕비 사이에서 태어난 딸에게만 허락되었습니다. 후궁의 딸은 옹주, 세자 후궁의 딸은 현주라 불렀죠. 이 아이의 첫 이름은 현주였습니다. 그런데 운명이 바뀝니다. 문종의 정실이었던 세자빈 봉씨가 궁녀와의 사건으로 패출되었고 두 번째 부인 김씨마저 물해를 일으켜 쫓겨났습니다. 세종은 세 번째 며느리를 새로 뽑는 대신 이미 검증된 후궁 가운데서 고르기로 했습니다. 후보는 양원 권씨와 승휘 홍씨 두 사람이었습니다. 세종의 판단은 이랬습니다. 세자는 홍씨를 더 좋아하지만 권씨는 이미 딸을 낳았으니 아들도 낳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 한마디가 현주의 운명을 바꿨습니다. 어머니 권씨가 세자빈으로 승격되는 순간 현주는 군주가 되었습니다. 평창군주라는 자코를 받았죠. 이 아이의 탄생이 어머니를 세자빈의 자리에 올린 셈이었습니다. 태어나는 것 자체가 이미 권력의 역학 속에 놓여 있었던 거죠. 그로부터 5년 뒤인 1441년 세자빈 권씨는 마침내 아들을 낳습니다. 세종이 그토록 기다리던 적통손자, 훗날의 단종이었습니다. 기쁨은 하루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권씨는 단종을 낳은 다음 날 산후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7살 소녀 곁에는 갓 태어난 남동생만 남았습니다. 아버지 문종은 아내를 잃은 뒤 다시는 왕비를 들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없는 궁궐에서 6살 터울의 남매는 서로를 의지하며 자랐습니다. 이 남매의 이야기가 조선 왕조에서 가장 처절한 비극 중 하나가 될 줄은 이때는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1450년 평창군 주의 나이 16, 혼인이 결정되었습니다. 상대는 해주 정씨 명문가의 아들 정종이었고 그는
영양위라는 부마 칭호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왜 이렇게 늦었을까요? 조선 왕녀의 혼인 정년기는 11살에서 13살 사이였습니다. 16이면 당시 기준으로 상당히 늦은 나이였죠. 이유를 정확히 밝힌 기록은 없습니다. 다만 문종은 아내를 잃고 홀로 남은 아버지였고 경혜공주는 어머니 없이 자란 맏딸이었습니다. 서로 곁을 떠나기 싫었던 게 아닐까 하는 추측이 있습니다. 혼인 결정이 급해진 건 세종의 건강 때문이었습니다. 세종이 승하면 3년상을 치러야 하고 3년이 지나면 공주의 나이가 20살 가까이 됩니다. 혼인 결정 후 한 달도 되지 않아 세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슬아슬한 타이밍이었던 거죠. 문종이 왕위에 오르면서 평창군주는 비로소 경혜공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문종은 딸을 위해 당시 기준으로도 파격적인 일을 벌입니다. 한성부 양덕방, 지금의 서울 종로구 개동과 가회동, 그러니까 현재의 북촌 한옥마을 일대입니다. 문종은 이 동네에 인가 30여 채를 헐어버리고 그 자리에 경혜공주의 새 살림집을 지었습니다. 사헌부에서 즉각 반대가 올라왔습니다. 30여 채의 민가를 허물었으니 백성의 원망을 살 것입니다. 문종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다시 조사해보니 5채만 허물었다고 하던데 게다가 어차피 고위 관료들의 집이라 다른 곳에 가서 살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을 현대식으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강남 한복판 고급 빌라 수십 채를 밀어버리고 대통령 딸의 신혼집을 지은 겁니다. 지금이라면 뉴스에 며칠은 나올 일이죠. 문종이 이렇게까지 한 이유는 단순한 딸바보 기질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경혜공주의 집은 경복궁과 창덕궁 사이에 위치했습니다. 궁궐에 홀로 남겨질 어린 단종 곁에 믿을 수 있는 누나를 가까이 두려는 뜻이 있었다고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아버지로서의 사랑과 왕으로서의 계산이 동시에 담긴 선택이었던 셈이죠. 문종은 재위 2년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딸에게 지어준 그 집이 왕으로서 남긴 거의 유일한 개인적 유산이었습니다. 이 집이 나중에 어떤 밤의 무대가 되는지 잠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1452년 문종이 죽고 단종이 즉위합니다. 경혜공주 18살, 단종 12살. 어머니는 이미 없었고 아버지도 떠났고 할아버지도 세상에 없었습니다. 조선 왕실에서 이 남매를 지켜줄 어른은 사실상 한 명도 남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단종은 궁궐보다 누나의 집을 더 편하게 여겼습니다. 실록에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주상께서 영양위의 집에서 지내시는 것을 편안해 하시니 당장 수강궁으로 돌아오실 필요는 없다. 12살 소년 왕에게 궁궐은 거대한 감옥이었고 누나의 집은 유일한 안식처였던 거죠. 그런데 이 사실을 예의주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단종의 숙부, 수양대군이었습니다. 1453년 10월 10일 밤, 단종은 경혜공주의 집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밤이 깊은 시각, 아버지가 사랑을 담아 지어준 그 집에 갑자기 무장한 남자들이 들이닥칩니다. 선두에 선 사람은 수양대군. 그는 이미 그날 저녁 김종서의 집을 급습해 김종서와 그의 아들을 살해한 뒤였습니다. 피가 묻은 채로 경혜공주의 집에 도착한 수양대군은 단종에게 말합니다. 김종서 일당이 영모를 꾸몄사옵니다. 신이 이를 처단하였사옵니다. 13살 단종은 벌벌 떨며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삼촌, 나를 살려주세요. 아버지가 딸을 위해 북천의 부잣집 30채를 밀고 지어준 그 집이 조선 역사상 가장 피비린내 나는 쿠데타의 무대가 된 겁니다. 사랑이 담긴 공간이 공포의 공간으로 바뀌는 데 걸린 시간은 불과 2년이었습니다. 경혜공주는 이 모든 것을 눈앞에서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남편 정종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계유정난 이후 수양대군은 조정의 모든 권력을 손에 쥐었고 단종은 허수아비 왕으로 전락했습니다. 그로부터 2년 뒤인 1455년 수양대군은 마침내 단종에게 양위를 받아냅니다. 조선의 제7대 왕 세조의 탄생.
단종은 상왕이 되어 궁궐 한쪽에 유폐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세조는 자신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인물들을 하나씩 제거해 나갔습니다. 단종을 돌봐온 세종의 후궁 혜빈 양씨, 단종 편에 섰던 금성대군, 그리고 경혜공주를 어릴 때 길렀던 조유래까지. 그 칼날이 마침내 경혜공주의 남편 영양위 정종에게도 향했습니다. 정종은 금성대군과 가까운 사이라는 이유로 유배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동생은 왕위를 빼앗기고 남편은 유배를 떠나고 21살 경혜공주에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기서 경혜공주가 보여준 행동은 조선시대 여성의 행동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경혜공주는 세조에게 사람을 보내 이렇게 전했습니다. 공주가 중병에 걸렸다. 단순한 병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당장 남편을 돌려보내지 않으면 죽겠다는 뜻이었습니다. 병석에 누운 것이 나약함이라고요? 아닙니다. 이건 경혜공주가 가진 유일한 무기였습니다. 왕의 적장녀가 비관 자살이라도 한다면 이미 흉흉한 민심은 세조를 향해 돌이킬 수 없이 돌아설 것이 분명했으니까요. 세조는 당일에 약과 어의를 보냈습니다. 정종의 유배지도 먼 영월에서 가까운 양근으로 옮겨주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단종이 움직였습니다. 단종은 세조에게 직접 사람을 보내 이렇게 말합니다. 영양위의 공주가 그 병을 내게 고해왔는데 그 뜻은 아마도 정종을 돌아오게 하려는 것 같다. 유배지를 옮긴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완전히 풀어달라는 노골적인 요구였습니다. 이 전갈이 정종의 유배지가 양근으로 옮겨진 바로 다음 날 전달되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하루도 기다리지 않은 겁니다. 왕위를 빼앗긴 15살 소년이 숙부에게 정면으로 요구를 한 겁니다. 이 요구가 거절되면 자신도 누나를 따라 극단적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암시가 깔려 있을 거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세조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내가 명을 듣고 황공하여 드디어 의금부에 전지하여 정종을 놓아보내게 하라. 병석에서 벌인 경혜공주의 시위가 적중한 겁니다. 21살 공주가 권력을 쥔 숙부를 상대로 몸 하나를 무기 삼아 남편의 석방을 이끌어낸 셈이었습니다. 정종이 한양으로 돌아오자 경혜공주는 병석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다시 문제가 되었습니다. 공주의 병이 나았으니 정종을 다시 유배 보내야 한다는 상소가 빗발쳤고 결국 정종은 수원으로 다시 통진으로 유배지가 바뀌었습니다. 이때 경혜공주는 죄인도 아닌 몸으로 남편의 유배지를 자청해서 따라갑니다. 조선 역사에서 공주가 스스로 유배지까지 따라간 사례는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경혜공주의 자리에 있었다면 같은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왕의 적장녀라는 신분을 내려놓고 죄인의 아내로서 유배지의 삶을 택한다는 것. 세조는 경혜공주의 편의를 위해 가마와 노비, 왕래 경비까지 지급하도록 명했습니다. 사냥에서 잡은 사슴을 보내주기도 했죠. 칼을 휘두르면서 동시에 먹을 것을 보내주는 모순. 세조에게 경혜공주는 제거 대상이 아니라 민심의 방패였던 건지도 모릅니다. 통진에서의 생활은 비교적 평온했습니다. 경혜공주는 종을 부리며 최소한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었죠. 그 평온이 산산조각 난 건 1456년 6월이었습니다. 사육신 사건, 성삼문, 박팽년, 이계, 하위지, 유성원, 유응부, 이들이 세조를 제거하고 단종을 복위시키려는 거사를 계획했으나 사전에 발각되어 실패한 지가 이 사건이 경혜공주 부부에게까지 불똥이 튄 건 성삼문의 진술 때문이었습니다. 상왕 단종도 거사 계획을 알고 있었다. 정종이 단종 복위 운동에 직접 가담했다는 증거는 없었습니다. 세조 측의 진짜 목적은 자신을 위협할 수 있는 세력들이 연결되는 것 자체를 차단하는 데 있었다는 게 역사가들의 분석입니다. 정종의 재산이 전부 몰수되었습니다. 시종하던 종들은 모두 지방 관노로 쫓겨났습니다. 유배지가 경기도 통진에서
전라도 광주로 바뀌었습니다. 한양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뜨리려는 조치였죠. 경혜공주는 이번에도 남편을 따라 광주까지 갔습니다. 이 부부가 유배지에서 처음 아이를 가진 것은 바로 이 시기였습니다. 혼인한 지 6년 만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세종의 3년상, 아버지 문종의 3년상, 계유정란, 유배. 잇따른 비극 속에서 아이를 가질 수 없었던 부부가 광주 유배지에서 첫 아들 정미수를 낳았습니다. 경혜공주 나이 22살 때의 일입니다. 이 아이의 운명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에서의 삶은 통진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집 주변으로 높은 담장이 둘러쳐졌고 자물쇠는 바깥에서만 열 수 있었습니다. 남종은 부릴 수 없었고 여종 3명만 허락되었습니다. 바깥 소식을 전해줄 사람도 전할 방법도 없었습니다. 1457년 6월 단종이 상황에서 노산군으로 강등되어 영월로 유배됩니다. 그해 10월 단종은 영월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17살이었습니다. 경혜공주의 유일한 핏줄, 유일한 가족이었습니다. 단종이 죽은 뒤 경혜공주 유배지의 감시가 강화되었습니다. 담장이 더 높아졌습니다. 감시병이 늘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병만 높아졌습니다. 단종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정종은 유배지에서 4년을 더 버텼습니다. 불교에 심취하며 승려들과 교류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인 접촉 금지령을 어기고 승려들과 만난 것이 발각되었습니다. 세조는 이것을 역모 혐의로 몰았습니다. 1461년 세조 7년 정종은 한양으로 압송되어 국문을 받습니다. 온갖 고문이 이어졌습니다. 이때 정종이 남긴 말이 실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충신이 되어 주상께 죄를 받았으니 어찌 아픔이 있으리요. 풀어서 말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충신으로서 왕에게 벌을 받는 것이니 고문이 아프지도 않다. 더 이상 살기를 거부한 사람의 말이었습니다. 정종은 능지처참, 사지가 찢기는 형벌을 선고받았습니다. 경혜공주의 나이 27. 그녀는 유배지에서 남편의 사형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이때 경혜공주의 뱃속에는 둘째 아이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18에 잃었습니다. 동생을 23세 잃었습니다. 남편을 27에 잃었습니다. 어머니는 7살 때 이미 떠났었죠. 세조는 정종이 처형된 직후 경혜공주를 한양으로 불려들였습니다. 조정 대신들은 연좌제에 따라 공주와 자녀까지 노비로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세조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정종의 아들과 딸은 연좌하지 말라. 이 명령 하나가 경혜공주와 두 아이의 목숨을 건졌습니다. 세조는 경혜공주에게 노비를 돌려주고 내수사로 하여금 집을 지어주게 했습니다. 원수가 베푸는 자비. 경혜공주에게 이것을 받아들이는 일은 살아남는 것보다 어려웠을지도 모릅니다. 세조의 도움으로 살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나았을 겁니다. 그런데 경혜공주는 죽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6살 아들과 뱃속의 아이. 그녀는 둘째 딸을 한양에서 무사히 출산한 뒤 놀라운 결정을 내립니다. 두 아이를 남기고 정업원으로 출가하여 비구니가 된 겁니다. 27살이었습니다. 복권된 공주의 지위도 돌려받은 재산도 모두 내려놓았습니다. 27살에 머리를 깎은 공주가 자식을 맡긴 곳이 어디였는지 아십니까? 정희왕후, 세조의 아내였습니다. 원수의 품에 내 아이를 맡긴다는 것 상상이 되십니까? 경혜공주와 정희왕후 사이에 직접적인 원한은 없었습니다. 정희왕후는 왕비라는 지위를 가진 사람이었고 이 지위만이 세조 이후에 어떤 정치적 변동이 닥치더라도 아이들을 보호해줄 수 있는 유일한 방패였습니다. 경혜공주는 감정이 아니라 계산으로 선택한 겁니다. 정희왕후도 이 부탁을 받아들였습니다. 경혜공주의 유모이자 현덕왕후의 친정 노비였던 백어린이라는 여인이 곁에서 아이들을 돌봤습니다. 비구니가 된다는 건 세속과의 인연을 끊겠다는 선언입니다.
세조가 만든 세상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그러면서도 그 세상 안에서 자식을 살려야 하는 모순. 이 모순을 안고 사는 방법이 머리를 깎는 것이었습니다. 복수도 저항도 아닌 침묵으로 존재를 지우는 방식. 경혜공주의 비구니 출가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세조의 세상에서 공주로 살기를 거부하되 어머니로서 살기를 포기하지 않은 선택이었습니다. 경혜공주가 관노비로 전락했다는 이야기는 수백 년간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여기서 의심해 볼 지점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출처는 조선 후기의 야사집 연려실 기술과 안정복의 수남집입니다. 연려실 기술에는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공이 적소에 있다가 사사된 뒤에 공주가 순천 관비가 되었다. 부사 여자신이 관비의 사역을 시키려 하니 공주가 대청에 들어가 교위를 놓고 앉아 말하기를 나는 완의 딸이다. 비록 죄가 있어 귀향은 왔지만 수령이 어찌 감히 나에게 관비의 사역을 시킨단 말이냐 하므로 마침내 부리지 못하였다. 극적이고 가슴이 먹먹해지는 장면입니다. 수남집에서는 순천이 아니라 장흥의 관노가 되었다고 적고 있죠. 이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왕의 적장녀가 지방 관아의 노비로 끌려간 셈입니다. 그런데 조선 왕조실록 어디에도 경혜공주가 관노비가 되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오히려 실록에는 정종이 죽은 지 반년 만인 1462년 5월 세조가 경혜공주에게 노비 50구를 내려주라고 명한 기록이 나옵니다. 노비가 된 사람에게 노비를 내려줄 수는 없는 노릇이죠. 결정적인 증거는 2012년에 나왔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분재기, 경혜공주가 죽기 사흘 전에 작성한 재산 상속 문서입니다. 이 문서에 찍힌 붉은 도장, 경혜공주지인, 노비였던 사람이 공주의 공식 인장을 가지고 있을 수 없습니다. 노비였던 사람이 집과 전답과 노비를 아들에게 상속할 수 없습니다. 조선시대 공주가 직접 제주가 되어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자신의 인장을 찍은 고문서가 발견된 것은 이것이 최초였습니다. 539년 동안 노비로 전락한 비운의 공주로 알려져 온 이야기가 가로 66cm, 세로 70.5cm, 종이 한 장에 찍힌 빨간 도장 하나로 뒤집힌 겁니다. 15세기 문서 하나가 수백 년의 통설을 무너뜨린 순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야사는 왜 만들어졌을까요? 경혜공주가 노비가 되었다는 소문이 민간에 퍼질 만큼 당시 여론이 세조에게 적대적이었다는 뜻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경혜공주의 처지를 동정했고 세조의 냉혹함을 비판했고 그 감정이 야사라는 형태로 응축된 것이죠. 노비 전락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었지만 그 이야기가 탄생한 민심은 진짜였습니다. 비구니가 된 경혜공주가 다시 세조 앞에 나타난 건 1465년이었습니다. 출가한 지 4년, 아들 정미수가 10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왕실의 법도대로라면 왕이 아닌 남자아이는 10살이 되면 궁에서 나가야 했습니다. 아들의 미래를 위해 경혜공주는 철천 원수 앞에 다시 서기로 결심합니다. 예종실록과 성종실록에 보이는 기록으로 미루어 이 만남은 실제로 이루어진 것이 확실합니다. 세조 앞에서 경혜공주가 어떤 표정을 지었는지, 어떤 말을 했는지는 기록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만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세조는 경혜공주의 자녀들을 정종의 죄와 연좌시키지 말라는 명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여기서 소름이 돋는 기록이 하나 있습니다. 훗날 정희왕후가 성종에게 전한 증언입니다. 세조께서 생전에 예종에게 친히 말씀하시기를 공주의 아들을 내가 당장 등용하고 싶으나 나이가 어려 하지 못한다. 훗날 가난한 자가 있더라도 듣지 말고 반드시 서용하여 내 뜻에 부응하라고 두세 번 거듭 당부하셨다. 세조가 예종에게 두세 번 거듭 당부했다는 표현에 주목해야 합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세 번. 동생을 죽이고 조카를 죽이고 조카 사위까지 죽인 사람이
왜 그 조카 사위의 아들만큼은 반드시 등용하라고 거듭 말했을까요? 이것을 순수한 자비로 볼 수도 있고 씻을 수 없는 죄책감의 증거로 볼 수도 있습니다. 세조가 경혜공주를 만나고 눈물을 흘렸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 눈물이 진심이었는지 정치적 제스처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분명한 건 하나입니다. 경혜공주가 원수 앞에 무릎을 꿇은 대가는 아들의 미래로 돌아왔습니다. 1468년 세조가 52세로 세상을 떠납니다. 말년에 심한 피부병과 악몽, 불면증에 시달렸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세조의 뒤를 이은 예종이 갑작스럽게 죽고 경혜공주의 아들 정미수와 함께 자란 자을산군이 왕위에 오릅니다. 성종이었습니다. 성종 즉위 후 정미수는 15살에 돈영부 벼슬을 받았습니다. 즉각 반대 상소가 빗발쳤습니다. 정종의 아들은 죄인의 자식이니 등용할 수 없습니다. 성종의 반응은 단호했습니다. 다시 한번 이런 상소를 올린 자가 있다면 모두 차명에 처할 것이다. 세조의 유교를 따른 것이기도 했지만 어린 시절 함께 자란 정미수에 대한 개인적 유대도 있었을 겁니다. 정의왕후 역시 정미수를 끝까지 보호했습니다. 경혜공주가 27살에 원수의 품에 맡긴 아이는 이렇게 살아남았습니다. 정미수가 벼슬을 시작한 지 약 7개월 뒤 경혜공주는 38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성종 4년 음력 12월 30일 사흘 전에 아들에게 분재기를 남긴 그날로부터 정확히 사흘 뒤였습니다. 아들의 혼인을 보지 못한 채 떠났습니다. 아버지 문종이 재위 2년 만에 39에 죽었고 경혜공주는 38에 죽었습니다. 성종은 경혜공주의 장래에 쌀과 콩을 합쳐 70석, 면포 50필, 종이 100권, 석회 60석, 촌농 30근을 내렸습니다. 왕이 공주의 죽음에 부의를 보냈다는 것은 끝까지 공주로서의 대우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남편 영양위 정종은 300여 년이 지난 영조 때 신원되었고 정조 때 단종의 장릉배식단에 금성대군과 함께 배향되었습니다. 죄인에서 충신으로 복권되기까지 걸린 시간은 3세기가 넘었습니다. 지금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자장, 대자산 자락에 가면 경혜공주의 묘가 있습니다. 산길을 따라 올라가면 충민사라는 작은 사당이 나오고 그 너머에 묘역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봉분이 2개가 아닙니다. 경혜공주의 봉분 하나, 그리고 그 옆에 봉분 없이 비석만 선 가묘 하나. 정종의 시신은 능지처참으로 수습할 수 없었기에 빈 무덤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살아서 떨어져야 했던 부부가 죽어서야 나란히 누운 풍경입니다. 안내판 하나 없는 한적한 산길 끝에 이 묘역은 조용히 서 있습니다. 찾아가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처음에 던졌던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역사가 기록한 경혜공주의 위대함은 무엇이었을까요? 경혜공주는 전쟁터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왕위를 되찾지도 않았습니다. 복수를 선언하지도 저항을 조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녀가 한 일은 이것이었습니다. 병석에 누워 세조를 압박해 남편을 살렸고 자발적으로 유배지를 따라갔고 원수의 품에 자식을 맡기는 굴욕을 감수했고 비구니가 되어 세조의 세상을 거부하면서도 아들의 미래를 위해 다시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권력에 짓밟히면서도 다음 세대를 살려낸 것. 그것이 경혜공주는 위대함이었습니다. 분재기 마지막 줄에 경혜공주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정선방에 있는 집에 사당을 세워 제사를 지내고 자손에게 전하며 오래 지니고 살아달라고. 죽어가는 어머니가 아들에게 남긴 마지막 부탁은 살아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부탁은 지켜졌습니다. 정미수는 해평부원군에 올랐고 해주 정씨 가문은 대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539년 뒤 그 후손들이 간직해온 종이 한 장이 세상에 나와서 노비로 전락했다는 오해를 벗겨주었습니다. 경혜공주의 묘 옆에는 봉분 없는 돌비석 하나가 서 있습니다. 그 비석 아래에는 아무것도 묻혀 있지 않습니다.
비어있는 무덤과 채워진 무덤이 나란히 있는 그 풍경 앞에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경혜공주는 과연 행복한 적이 있었을까요? 기록은 답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녀가 남긴 도장알이 539년의 침묵을 깨고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나는 끝까지 공주였다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경혜공주의 선택이 위대함이었는지, 아니면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시대의 한계였는지 댓글로 들려주십시오. 이 이야기가 오래 기억되었으면 합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영상이 경혜공주의 이름을 아직 모르는 분들에게도 닿을 수 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역사 속에 묻혀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하나의 이름을 꺼내 오겠습니다.